안녕하세요. 비상반 11주차 1교시 주간 모의고사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GPU 애저 서비스입니다. 정의를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통해 GPU를 온디맨드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흔히 요즘에 AI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높은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카펙스라고 하는데 흔히 엔비디아 A100이나 H100 같이 최신 고성능 GP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초기 높은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GPU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GPU 온디맨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 관점에서도 흔히 여기는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보통 카펙스라고 되어 있는데 카펙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카펙스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GPU 애저 서비스라고 하면은 쓸게 마땅히 없어요. 쓸게 마땅히 없는데 이걸 어떤 거 쓰냐? 여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버추얼 GPU 이 용어를 많이 쓰라고 제가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너무 쓸 게 없고 어, 여기에 메커니즘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달락 같은 경우에는 실제 GPU 애저 서비스가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요소들을 쓰는지 음, 여기 vGPU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GPU인데 GPU 리소스를 VM 가상 머신에 할당해서 그 여러 VM이 하나의 GPU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vGPU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NVLink 이거는 GPU 키워드죠. 그 GPU가 병목 형상을 없애도록 할 수 있는 고속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NV링크 또는 NV 스위치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마땅히 쓸 게 없으니까 우리 흔히 GPU도 써도 되는 거고 또는 쓰다. 그리고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련된 키워드들, 네이티브 클라우드 큰 범위에서 사용하고 그 안에 도커나 K8S 그리고 MLOps 같은 것들도 쓰면 좋겠죠. MLOps나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공간정보 안심구역입니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은 정의를 보시면 보안이 확보된 구역에서 공간 정보와 미공개 데이터를 누구나 융복합하여 분석 및 가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흔히 공간 정보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항공 사진, 위성 영상, 전자 지도, 기타 공간 정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이것들이 보안이 국가 안보나 그리고 국외 반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글로벌 기업,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구글 맵이나 애플 맵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밀도, 고정밀 지도 이런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의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이 공간 정보 안심구역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공간정보 안심구역 외에도 안심구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그리고 데이터 안심구역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과 활용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충족한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리드문이나 아니면은 정리의 작성에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실제 공간정보 안심구역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 특정 PC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분석 환경들이 있어요. 흔히 GIS나 그리고 CAD, R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이런 것들을 외운다기보다는 공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데이터를 어떤 툴을 가지고 연상을 시켜서 키워드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뭐 외울 필요 있나요? 그래서 실제 이런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완료가 되면 실제 누가 들어가겠죠. 뭐 한 사람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반출 여부를 신청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간정보 안식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데이터 활용 이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절충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다음은 여기 있는 활용 방안이니까 꼭 한번 이거는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구독 경제입니다. 구독 경제는 정의를 보면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구독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경제 모델이다. 리드문은 소유에서 공유로.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이 좀 소유하지 않고 일정 요금, 구독료를 지불하면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장기 고객 확보, 또 맞춤형 서비스, 실제 AI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구독 경제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은 최소 1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흔히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 강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 진짜 쓸 게 많이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독 경제에서 키워드가 뭐가 있지? 어떤 느낌을 쓰면 될까? 실제 그러면 결제 전에 사용자를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모집이 돼야겠죠. 그리고 사용자 모집이 되면 결제를 해야 되고, 결제할 때는 뭐 인증 같은 것도 태우고, 인증하고는 당연히 여기는 유지보수 또는 마케팅. 왜냐하면 계속 회원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자 추천 같은 경우는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 큐레이션, 휴바 필터링 이런 것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결제나 인증 같은 경우는 빌링이나 피도 이런 것들도 같이 피지사 연동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여기 마케팅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UI, UX 디자인이나 모바일 앱에 대한 최적화, A/B 테스트 이런 기술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들을 써버리면 조금 더 구독 경제에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채점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 구독 경제가 좋은 점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구독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구독 경제의 노예입니다, 노예. 이거를 안 쓰면 안 돼요, 이제.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우리가 얼리 어댑터로 뭔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최신성을 유지한 플랫폼들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으로 돈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바꾼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공급자 입장, 플랫폼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락인 효과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 데이터도 확보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추천해서 또 노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구독 경제 암과 그리고 뭐 장점과 단점, 암과 명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산 아이디입니다. 분산 아이디가 122회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분산 아이디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죠. 현재 우리 예전에 나올 때는 공인인증서가 막 폐지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분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대체 방안이 논의되면서 급물살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래서 분산 안에 들어가는 그때 정말 핫했던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있어 보이는 자기 결정권 강화 이렇게 탈중앙화된 분산 아이디 이런 것들을 의미했는데 실제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신분증 있잖아요. 디지털 신분증. 온라인 신분증을 실제 분산 아이디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아이디는 우리가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분산 아이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겠죠. 그래서 분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를 과거에는 어떤 특정 은행이나 맡겼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앱에서, 내 핸드폰에서 보관하는 거죠. 그 기관이나 기업이 보관하는 대신에 또는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내 핸드폰에서 직접 소유하고 소유 또는 관리, 데, 소유와 관리해서 이런 그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 탈중앙, 네, 탈중앙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제일 중요하고, 분산 원장 기술, 자기 결정권 강화. 그리고 실제 DID 같은 경우에는 향후 웹 3.0 시대의 그 핵심 인프라로 깔리기 때문에, 흔히 이제 향후에는 금융이나 의료, 공공 서비스, 메타버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흔히 신원 인증 서비스로 활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2P 분사원장, 전자서명 이런 것들 기술 키워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차는 절차 쓰면 되겠죠? 다음은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고 특히나 1교시 나오면 아마 선수들은 아주 고민이 될 거예요. 뭘 써야 될지 너무 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의사결정 트리는 데이터들이 가지는 속성들로부터 패턴을 찾아서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시각적으로 보기 쉬운 정태로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여기서는 지도학습, 그리고 분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여기를 분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과 일반인과 대학생을 잘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인가 하고 학생인가 이렇게 분기를 했기 때문에 분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반대로 위에 학생인가 반대로 성인인가 이렇게 분기를 하면 실제 성인과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인가로 했을 때는 일반인과 대학생을 뭐 같이 연결해서 분기하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 단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분기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표가 있어야겠죠.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표가 흔히 불순도입니다. 불순도. 그래서 불순도를 체크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엔트로피 그리고 진위계수 하나 정보 이득 다 각자 비슷합니다. 무질서도를 측정한 것들을 엔트로피라고 하고 그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게 ID3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위계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불순도를 측정하는 지표긴 하는데 여기에 카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정보 이득도 실제 노드가 다음 노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올바른 노드로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게 정보 이득이고요. 그리고 절차, 여기 절차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절차는 오버피팅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루닝이나 가지치기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 내용이 또 안 들어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 들어가고 그리고 3단락에는 당연히 이제 랜덤 프레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 전에 여기 흔히 사이즈 트리가 20개 이상 트리가 20개 이상이 되면 실제 어크로시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마지막에 랜덤 프레스 쓰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쓸 게 너무 많아요. 네, 이거는 한번 보시고 해설지는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걸 테크입니다.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의 합성으로 ICT 기술을 활용, 법률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 및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다. 쉽게 말해서 법률과 기술의 합성으로 IT,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법률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서비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아까 제가 정의해서 조금 설명드렸는데 당연했을 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 들어가야겠죠.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면 어디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리걸테크 AI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리걸테크만의 기술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여기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AI 또 변호사 법 처리하는 법무사 있잖아. 또는 법무사 클라우드 좀 그런가? 법무사 빅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기술과 실제 도메인의 키워드를 엮어주면 뭔가 그럴듯한 용어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AI나 빅데이터만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련된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여기 이 디스커버리 굉장히 중요하죠. 리걸테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왜냐하면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메일, 문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모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조금 더 이 리걸 테크를 통해서 좀 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던 변호사 AI, 뭐 이 디스커버리 그리고 법률 자문 이런 용어 좋죠. 그리고 실제 이런 용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률 문서 관리 시스템. 이거 좀 온라인 법률 자문 플랫폼 있어 보이죠? 뭐 있어 보이면 되죠, 뭐. 있어 보이는 용어들을 좀 그럴듯하게 써주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리걸테크 정말 잘 써도 6점 이상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뭐 데이터의 민주화, 또 법률 서비스의 민주화 같은 왜냐하면 이게 사실 법률이라고 하면 변호사 찾아가고 법무사 찾아가고 하면 비싼 비용을 들잖아요. 그렇지 않고 비싼 비용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일반 법률에 관련된 서비스 소외계층에게 좀 더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법률 서비스에 대한 문제와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 써주시면 사실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으니까 좀 더 있어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IPS 위치 측입니다. 먼저 측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를 재거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얻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의에는 실내가 중요해요. 실내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건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GPS가 도달하기 어렵거나 GPS를 통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실내 환경 이때 사람이나 어떤 장비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적하는 기술이거든요. 좀 더 GPS에 대한 내용을 조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GPS 한번 보시면 GPS 같은 경우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게 글로벌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가장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당연히 개발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가 개발하고 있고 운영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인공위성으로 사용하죠. 인공위성 신호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목적 같은 경우에는 GPS는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정도, 위도, 고도 이런 3차원 위치를 파악하고 시간을 동기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GPS가 그런 그 내부에는 내부를 뚫지 못해요. 건물 내부나 지하 터널 왜냐면 이게 위성 신호가 안 되거든요. 이건 위성으로 한다 그랬는데 위성 신호가 차단되는 환경에서는 GPS가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겠죠. 정화가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IPS 또 뭐 RTLS는 정확하게 다른 동일한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실시간 위치 추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IPS하고 동일하게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내 환경에 특화된 IPS다. 이거는 어 이거는 위성을 통해서 사용했잖아요. GPS는. 그런데 IPS는 그렇지 않아요. IPS는 와이파이, BLE, 뭐 UWB, RFID 많은 통신 기법들을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단점이 있거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와이파이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와이파이 AP가 있어요. 와이파이 AP 흔히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가 전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뭔가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좋겠죠, 그러면. 비용이 경제적으로 적으니. 근데 이게 오차가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 오차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BLE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은 좀 좋으나, 이것도 오차가 좀 있고. 그리고 UW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비용이 좀 들고 오차가 좀 적고 이건 오차가 거의 없대요. 오차가 거의 뭐 흔히 말하는 15cm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자 비용 관점 또는 오차 관점에서 어떤 통신 방식을 사용하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흔히 위치 추기하면 우리 AOA 또 TDOA, 핑거프린터, 셀 아이디 이런 것도 사용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게 여기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기법들입니다. 치기 방식, 실제 치기 기법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때는 여기에는 AOA, TDOA, 핑거프린터 또는 셀 아이디 이런 것들이 실제 치기 기법인데 이 치기 기법은 어떤 통신 기법에 속하겠죠. 여기에는 무선 통신 기법 그리고 통신 기법 안에 여기에는 AOA가 있고 TDOA가 있고. 근데 실제 AOA는 와이파이만 쓰지 않고 UWB에도 쓰고 RFID도 쓰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큰 범주에서는 통신 기법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런 측이 기법들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이제 해설책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있던 측이 기법, 측이 기술 TDOA, AOA, 셀 아이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앞에 있는 범주, 통신 기법들이 여기에 있는 WWAN, WPAN 이렇게 돼 있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뒤에 있는 해설지가 있는데 와이파이 기반, 뭐 UW 기반, 비콘 기반 이렇게 RFID 이렇게 좀 분류를 하시고 추기 기술 이거는 통신 기법,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큰 범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편할 거예요. 네, 뒤에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안티드론입니다. 안티드론, 먼저 드론. 드론이란 말은
무선 전파를 통해서 지상에서 조종하는 무인 항공이죠. 실제 드론 기술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진짜. 아,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무튼 근데 드론이 착한 드론도 있지만 드론이 막 테러를 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어, 막 비행기를 폭파시키거나 이런 불법 행위에 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쁜 드론을 잡는 불법 드론을 잡는 드론이 안티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해 보시면 무선 비행체에 접근 드론이겠죠. 근데 그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드론이다. 왜냐하면 그 기존 불법도 있지만 테러 또는 사생활 침해 목적에 있는 드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서는 사실 기술 키워드가 여기에는 우리는 음방 영내 전파포라고 아마 더 외우셨을 거예요. 이거는 더 추가하고 싶은 토픽도 키워드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다 쓰고 이거 다 쓴 다음에 추가로 뭔가 무력화하거나 탐지하는 것들을 조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해설 그 135회 응용이 나왔는데 안티 드론 시스템 참조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티 드론 시스템 참조 구조에 나온 게 관리 기술 보호 조치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때 문제가 기술적 조치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타나라고 했는데 탐식 무통, 탐지 식별 무력 통합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정답 작성하면 되는데 어쨌든 안티드론 시스템 참조 구조라고 나오면 관기보로 작성하셔야 되고 관기보에서는 여기서는 탐지 식별 무력화 통합 이렇게 키워 두음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외우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외우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기술 한번 해설 기출 나왔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입니다. 서버리스라는 말이 어, 실제 서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클라우드 제공자가 서버 관리를 모두 맡아서 처리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서버 관련된 모든 기능을 관리하고 실행한다는 말이에요. 뭐 거기 안에 있는 백엔드 기능들, 함수 기능들, 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거나 흔히 말하는 SNS 연동하는 거, 파일 시스템, API 이런 것들까지 다 그쪽에서 제공해 준다는 것이고 나는 필요한 만큼 함수 단위로 개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버 관리에서 완전 자유롭고 실제 개발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앱 파스와 바스인데요. 파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을 독립적인 함수 단위로 쪼개어서 개발하고 배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자바 개발할 때 전체적으로 통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 안에 만약에 하는데 안에서도 여기에 회원 가입, 비밀번호 입력 그 기능들을 다 함수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한 페이지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다 함수 단위로 쪼개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함수는 평소에는 휴먼 상태로 있다가 왜냐하면 이걸 계속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사용한 만큼 들어가니까. 사용한 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서 휴면 상태로 있다가 이것들은 실제 이벤트가 있을 때 HTTP나 데이터베이스 파일 변경 이런 발생이 있을 때는 즉시 실행하고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 다시 휴면 상태로 돌아간다. 실제 대표적인 예시로는 AWS 람다, 에이저 펑션, 구글 펑션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바스 같은 경우는 백엔드 서비스입니다. 개발자들이 실제
해야 하는 것들 있잖아. 아까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인증하고, 스토리지 만들고, 푸시 굉장히 귀찮죠. 사실, 푸시, 알람, 파일 시스템, SNS, 거기 있는 API 연결하는 것들 다 귀찮은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API 통해서 제공받아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버 측 로직을 직접 구현할 필요 없이 API를 통해서 백엔드 기능을 사용한다. 이때 대표적으로는 구글의 파이어베이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용어들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파스. 그리고 실제 아까 전에 있었던 그 평소에는 휴먼이었다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콜드 스타트. 콜드 스타트 문제가 뭐냐면 그 잠자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출을 하면 바로 시동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 잠자는 대기 딜레이 기간이 있겠죠. 왜냐하면 서버가 또 올라와야 되니까. 뭐 흔히 컴퓨터 누르면 재부팅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는 긴 작업 시간의 비효율적.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기 때문에 안 좋겠죠. 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지식 증명입니다. 영지식 증명을 말 그대로 지식이 없이 하는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의를 한번 보시면 증명자랑 검증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증명자, 내가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참 거짓 여부 외에는 다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실제 내 증명자가 있고 검증자가 있어요. 근데 증명자가 내가 1억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검증자에게 야, 나 1억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증거를 대봐.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오, 진짜네? 너 1억 있네? 나 맞지? 나 1억 있지? 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런 추가 지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 그 알리바바 동굴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 개념들을 많이 그리는데요. 앨리스가 이제 들어갑니다. 밥이 있어요. 얘는 증명자예요. 검증자고. 중간 여기에는 암호를 입력을 해야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증명자인 앨리스가 나 저 비밀번호 알고 있다? 라고 검증자한테 얘기해요. 그래? 어떻게 알아? 증명해봐. 응, 알았어. 그러면 기다려봐. 그러면 너가 날 불러봐. 예를 들어 너 뒤로 나와봐 또는 C로 나와봐 할 때 내가 만약에 뒤에 만약에 비밀번호를 모르고 내가 C로 들어갔을 때 비밀번호를 모르면 D로 못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만약 알고 있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알 것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한번 불러봐. 오케이, 불러볼게. 그러면 먼저 앨리스가 C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 C로 나와봐. 오케이. 알고 있네? 이번에는 또 C로 들어갔는데 이번엔 D로 나와봐. 못 나왔네? 야, 모르잖아. 아니야, 알고 있어. 이거를 몇십 번, 뭐, 이렇게 유예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충분한 반복을 통해서 확률로서 앨리스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구나, 없구나를 증명하는 것들이 영지식 증명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먼저 증명자와 검증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성질이 완번영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3단락은 영지식 증명 그 GKC GK 스나크라는 내용까지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DD. KDD는
PDM, 셈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실제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라고 하죠. 하지만 기업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나는 어떻게 사용하지? 모를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즈니스 측면으로 분석하고 싶어. 그럴 때는 크리스피 DM을 사용하고 아니야 나는 비즈니스 말고 나는 좀 어려워. 이 내가 문제 정의가 좀 어려워. 좀 어, 목적이 좀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통계 중심일 때는 세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그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뭔가 패턴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싶어 할 때는 KDD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KDD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셀렉션 그리고 프로젝션,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인터프리테이션 이거 5가지를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인사이트 발굴을 위한 절차와 단계를 정의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5가지 그림도 비슷하게 그리시고 그리고 뭐 3단락은 세마나 크리스피 DM 강글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PSLT입니다. PSLT는 재난 발생 시 재난 관련된 기관들이 신속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실제 정의가 좀 어렵긴 해요. 여기 보시면 음, LTE 통신 기술을 통해서 실제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그래서 여기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난통신망이기 때문에 재난이니까 미션 크리티컬이나 골든타임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께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재난 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룹 통화입니다. 그래서 그룹 통화할 때 쓸 수 있는 우리가 그 IOPS나 프로섹, D2D 그리고 그룹 통화할 수 있는 1대1 통화 그리고 그룹 통화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 이런 것들까지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PSLT뿐만 아니라 PSLT는 여기도 700MHz를 사용하고 그리고 LTER 철도, 해양 LTEM도 700M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랜 쉐어링이라는 걸 통해서 어, 그 주파수 간섭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들을 3단락에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랜 쉐어링은 흔히 뭐 에모시언이나 GWC에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MM이라고 하는 건데 좀 더 그 개인식별적 데이터를 공유하느냐 공유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락은 랜 쉐어링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매터입니다. 매터는 사물 인터넷 간의 상호 연동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 기존의 스마트폰 표준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별로 다양한 프로토콜과 호환 방식이 존재해서 그 여러 브랜드 기기에 함께 사용할 때 호환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TV랑 만약에 냉장고는 LG입니다. 냉장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관리자를 통해서 얘네를 둘 다 관리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삼성 관련된 어드민이 따로 별도에 있을 거고 LG 관련된 별도의 어드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드민을 각각에 들어가서 굉장히 불편하고 호환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 등 그 흔히 그런 곳에서 동맹을 맺고 메터라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연동 표준이다 또는 상호 연동성 확보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IP 프로토콜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IP 프로토콜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가 아니라 클라우드 있을 때는 인터넷 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로컬 제어. 그리고 멀티 어드민, 하나의 어드민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로컬 멀티 어드민, 이런 키워드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IPv6 이게 IP 프로토콜인 거죠. IP 프로토콜, 그리고 멀티 어드민, 멀티 제어, 그리고 멀티 허브나 멀티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여러 개의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허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터 허브나 메터 브릿지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교시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